안녕하세요. 채널에 종종 들러 사연을 즐겨 듣는 여성 애청자입니다. 얼마 전 제가 죽은 남편이 하늘에서도 저희 모녀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일이 있었어요. 딸의 결혼식 3일 전 죽은 남편이 나와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다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질 뻔했어요. 제 예지몽 때문에 10년 감수한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딸은 3년간 만나온 예비 신부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저는 이미 결혼한 아들이 둘이 있지만 딸의 결혼을 더 신경 쓸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는 딸이기도 하고 늦둥이로 낳은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혼을 시키는 자식인 만큼 모든 것을 쏟아붓고 싶었어요. 그러나 제 딸은 제가 무리를 하는 게 아닐까요? 걱정이 되었나 봐요. 혼술가전을 보러 갔던 날 옆에 딱 달라붙어서 자꾸 뭐라고 하더라고요. 엄마 딸 결혼시키면서 전 재산 다 털어놓을 거야? 나는 비싼 거 좋은 거 안 해줘도 괜찮으니까 그냥 오빠들만큼만 해줘. 우리 막둥이 결혼시키는 건데 엄마가 좋은 거 해주고 싶어서 그래? 아이, 오빠들도 다 그렇게 해줬어. 그러니까 엄마가 해주는 건 받아도 돼. 거짓말하지 마. 내가 오빠들 결혼할 때 줄줄 쫓아다녔던 거 기억이 안 나, 아이. 그냥 적당하고 저렴한 걸로 골라서 해줘도 돼. 혼수가 저는 저렴한 걸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부부로서 처음 쓰는 가전인데 제대로 된 걸 사줘야지. 엄마, 그 정도 돈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아예 얼른 예쁜 걸로 골라봐. 제가 비싸고 좋은 걸로 고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딸은 제일 저렴한 것으로 고르려고 했죠. 제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까봐 배려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지만 저는 딸이 고른 것으로 구매를 할 수는 없었어요. 결혼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다른 건 몰라도 혼수는 저렴한 곳으로 해주면 좋은 소리 못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엄마의 마음으로 딸이 고른 것 대신에 좋은 것들로 바꿔서 신혼집에 넣어주었죠. 물론 딸은 나중에 알고 나서 잔소리를 엄청 했지만 그래도 좋은 것들을 해줄 수 있어서 오히려 기분은 좋았어요. 어떤 분들은 딸이 괜찮다는데 뭘 그렇게 유난을 떠는 거냐고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세상을 떠난 남편이 마지막까지 했던 이야기가 있어서 나를 결혼이 더 신경 쓰일 수밖에 없었죠. 여보, 이젠 나한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제발 마음이 약해지지 마. 지금처럼 치료 열심히 받으면 당신은 오랫동안 살 수 있어. 상태가 안 좋아지면 치료를 더 열심히 받으면 돼.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는데 폐암 하나 못 고지겠어. 당신도 잘 알고 있잖아. 나 3개월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 지루해도 소용없다는데. 우리 희망을 고만하지 말자. 당신은 피똥이 같은 자식들로 곧 저 세상에 갈 수 있어. 우리 예빈이 이제 13살이야. 아직 초등학교도 졸업 못한 자식 놓고 왜 자꾸 갈 생각만 해? 나 혼자 남아서 어쩌라고 미안해. 당신이 담배 끊으라고 할 때 진작 끊었어야 하는데.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그러나 내가 아무리 용을 써도 상태가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 당신도 잘 알고 있잖아. 나는 남편의 이야기에 결국 주저앉아 눈물을 펑펑 쏟을 수밖에 없었죠. 남편은 별말 없이 제가 진정할 때까지 등을 두드리며 기다려주었어요.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났고 저는 겨우 진정을 할 수 있었죠. 그러자 남편은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제 손을 잡고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할 말이 뭔데? 너 이상한 소리 꺼내려는 거지? 여보, 내가 아들들은 별로 걱정이 안 되는데 당신이랑 우리 딸은 걱정이 좀 되네. 특히 우리 막내딸은 더 신경이 쓰여. 나중에 커서 결혼하게 되면 내가 신랑 될 사람도 봐주고 식장에 손잡고 들어가서 넘겨줘야 하는데 아이, 그걸 못하니까 우리 딸이 혼자 식장에 들어갈 곳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려온다. 그렇게 신경이 쓰이면 오래 살면 되잖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 딸 결혼할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살아주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여보, 내가 당신한테 큰 짐을 지어준 것 같았어. 너무 미안해. 그런데 우리 불가능한 일에 매달리지 말자. 나는 먼저 떠나게 되겠지만 그래도 당신의 애들 옆에 남아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혹시 우리 딸이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나 대신에 당신이 신경 많이 써줘. 남편은 마지막까지 딸의 걱정을 했죠. 그러면서 서랍에 있는 가방을 꺼내 달라고 하더니 저에게 통장 2개를 내밀었어요. 하나는 남편이 떠난 후 가족 생활비로 쓰라고 했고 나머지 하나는 아이들이 결혼하게 되면 보태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딸 결혼에 들어가는 것만큼은 모두 좋은 걸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도 했죠. 남편은 그렇게 통장 2개와 유언을 남기고 나서 정확히 일주일 후에 세상에 떠나게 되었어요. 저는 남편이 떠난 후 통장 2개에 들어있는 돈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아들들이 결혼할 때 처음으로 조금씩 꺼내서 보태 썼죠. 그리고 나머지 돈은 모두 딸의 결혼식에 쓸 예정이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딸 걱정만 했으니까 남아있는 제가 남편 몫까지 더 신경 써서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안 먹고 안 쓰면서 차곡차곡 모은 돈과 남편이 준 돈을 모두 탈탈 털어서 뭐든지 좋은 것들로 해주었죠. 그리고 남은 돈은 딸 결혼식이 끝난 후 손에 쥐어주려고 비상금으로 따로 챙겼고요. 저는 애지중지 키운 막내딸을 보내려니 마음이 참 이상했어요. 아들들에 보낼 때는 이렇게까지 걱정되고 가슴이 콩닥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딸의 시집 보낼 때가 되니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드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이런 제 마음을 알고 있던 딸은 저와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했죠. 엄마, 오랜만에 딸이랑 맥주 한 잔 어때? 이제 같이 있을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라도 즐겨야지. 다이어트 해야 한다면서 술은 입에도 안 되더니 갑자기 웬일이래. 오늘은 우리 딸이 쏘는 건가? 이미 내가 치킨을 배달시켜놨네요. 엄마는 그냥 몸만 나오셔. 오랜만에 모녀끼리 이런저런 이야기 좀 나누게 저는 딸의 이야기에 부엌 식탁으로 나가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아들들이 결혼해서 나간 후 저희 모녀 둘이 살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지 날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 신경이 많이 쓰이는 듯 했죠. 이제 나까지 나가게 되면 이 집에 혼자 남아 있겠네, 엄마. 나 시집 보내면서 많이 서운하지? 그걸 말이라고 하냐? 당연히 애지중지. 기운 막둥이가 시집을 간다는데 서운하지. 에휴, 예빈이, 너까지 나가고 나면 이제 엄마는 무슨 재미로 살아야 하나. 너무 서운해하지 마. 서방이랑 자주 찾아올게. 어차피 신혼집도 30분밖에 안 걸려서. 서방이랑 싸우면 내가 달려올 곳은 친정밖에 없어. 아이고, 너는 결혼하기 전부터 벌써 싸울 생각을 하냐? 그나저나 우리 딸이 언제 이렇게 커서 시집을 간대. 그래도 서방이 너한테 잘하는 것 같아서 안심은 된다만 엄마는 너까지 집을 나간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좀 이상하네. 지은 씨랑 알콩달콩 잘 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셔요. 그리고 결혼해서도 엄마가 귀찮을 정도로 줄기차게 찾아올 거야. 자주 와서. 반찬도 가져가고 해야지. 아이고, 딸 키워놓으면 도둑 된다더니 그 말이 딱 맞네. 너는 결혼해서 엄마 집 털어갈 생각밖에 없지? 저는 그날 집을 주기적으로 털어가겠다는 딸의 말에 어이가 없어서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딸이 제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 이런저런 장난도 걸어오고 자주 찾아오겠다며 안심도 시켜주니까 그나마 싱숭생숭한 기분이 나아질 수는 있었죠. 그리고 사위가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니 저는 불안해하기보다 두 사람이 알콩달콩 잘 살 수 있을 거라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어느덧 제 딸의 결혼식이 3일 정도 남았을 때였죠. 그날 저는 딸의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물려줄 그릇 세트들을 꺼내어 하나씩 정리를 했어요. 요즘은 딸이 결혼시키며 그릇을 백화점에서 따로 구매해서 준다고 하지만 저는 그릇만큼은 가지고 있는 것들로 물려주고 싶었어요. 사실 딸에게 물려줄 그릇은 저도 친정엄마에게 결혼할 때 물려받은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려줄 그릇들을 꺼내 정성스럽게 정리하고 닦아서 포장을 해 놓았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 일찍부터 정신없이 몸을 움직이다 보니 많이 피곤했나 봐요. 평소와는 달리 저는 이른 저녁에 일찍 잠에 들게 되었죠. 하지만 그날 저는 푹 자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날따라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거든요. 그날 꾸게 된 꿈에는 죽은 남편이 나오게 되었고 언뜻 보기에도 표정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꿈속이지만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죽은 남편의 얼굴이 어두워서요.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아요. 당신, 오랜만에 내 꿈에 나와서 표정이 왜 그래? 혹시 우리 예빈이 우서방에게 보내려니까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그래? 아니면 일찍 그 세상에 가서 우리 딸 손 못 잡아줘서 미안해서 그러는 거야? 그놈한테 우리 예빈이 보내면 안 돼, 내 귀한 딸. 그런 집구석에 절대 시집 못 보내. 당신, 뜬금없이 꿈에 나타나서 그게 무슨 소리야? 결혼은 이미 확정됐고 며칠 지나면 식장이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까지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그 집에 시집을 못 보낸다니. 그놈은 죽었다 깨나도 절대 우리 집 식구가 될 수 없어. 그러니까 내일 가서 당장 결혼 엎어. 우리 딸, 그 집에 시집 보내면 모두가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거야. 세상을 떠난 남편은 다짜고짜 저에게 고함을 쳤죠. 살아생존, 저에게 소리 한 번 안 치던. 사람인데 죽어서 꿈에 나와 귀가 아파할 정도로 크게 화를 내니까 무섭기도 하고 괜히 불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니, 당신 갑자기 나타나서 왜 그러는 거야? 왜 멀쩡한 딸 결혼 회방을 놓는 거냐고? 죽어서 심술을 부려도 정도껏 해야지. 아니면 이유나 알려주고 취소하라는 소리나 듣던가. 지금 결혼식 며칠 남았는지 알기나 해. 내가 지금 심술 부리는 것 같아. 나도 다 이유가 있어서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잔말 말고 내 말 들어. 안 그러면 당신이나 예빈이나 눈에서 피눈물을 흐르는 거야. 지금 결혼식 3일 남았는데 다짜고짜 꿈에 나타나서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면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이유를 설명해 주든지 아니면 거기서 다 결혼하는 거 가만히 지켜보든지 해. 나는 괜히 결혼 없자는 이상한 소리를 해서. 원망 듣고 싶지 않으니까 이 결혼시키면 사위놈 때문에 내 딸은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상처만 남는다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내 말대로 당장 결혼 엎어. 나는 분명히 이 결혼 그만두라고 경고했다. 죽은 남편은 저에게 끝까지 노발대발 화를 내면서 경고를 하더니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곧장 잠에서 깰 수밖에 없었죠. 그날 저는 마치 악몽을 꾼 듯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고함을 치는 남편이 많이 무서웠는지 남의 옷이 다 젖어 있었죠. 처음에는 제가 딸을 보내기 싫어서 이런 꿈을 꾸게 된 건가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남편 꿈을 꾸고 나서 저는 뭔가 느낌이 있어야 하고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 저는 평소에 꿈을 잘 꾸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인지 가끔씩 꿈을 꾸게 되면 대체적으로 잘 맞는 편이었죠. 특히 꿈에 죽은 남편이 나오면 100% 맞더라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 제 꿈에 나온 적이 딱 3번 있었는데 그게 모두 백발백중이었어요. 한 번은 첫째 아들이 큰 사고를 당했을 때 나왔었고 또 한 번은 막내딸이 대기업 합격 소식을 전할 때 나왔었죠. 그리고 세상을 떠난 남편은 꿈마다 표정이 모두 달랐어요. 꿈에서 표정이 좋지 않으면 무조건 좋지 않은 일이 생겼고 정말 해맑게 웃으면 집에 경사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꾸게 된 딸 결혼에 대한 꿈에서는 죽은 남편이 화가 잔뜩 난 표정으로 이 결혼 절대 시키지 말라며 고한까지 쳤기 때문에 신경이 너무 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아침부터 신경이 잔뜩 예민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저는 친구와 약속이 잡혀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러나 처음에는 꿈자리가 너무 뒤숭숭해서 안 나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딸이 소파에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저를 보더니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는지 먼저 말을 걸어오더군요. 엄마, 아침부터 왜 그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있어? 오늘 지혜 이모랑 약속 있다고 하지 않았어.
점심 약속이라면서 10시가 넘었는데 준비 안 해도 돼. 그냥 오늘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안 나가려고. 너도 오늘은 어디 나가지 말고 그냥 집에 있어라. 지혜한테는 이제 슬슬 못 나간다고 전화해줘야겠다. 나 오늘 나가봐야 하는데 지은 씨랑 결혼식에 필요한 대여 물품들 찾으러 가기로 했어. 엄마가 어떤 꿈을 꿨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꿈은 반대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엄마들 괜히 신경 예민한 채로 집에 있지 말고 지혜 이모라도 만나고 와. 누가 꿈이 반대를 엄마 꿈 잘 맞는 거 몰라서 이래? 그러니까 예빈이 너 오늘은 웬만하면 집에 있어? 결혼식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괜히 나갔다가 일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 다른 저의 말에 예비 사이가 데리러 오는 건데 대체 무슨 일이 생기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있으면 꿈 생각만 더 난다며 얼른 친구를 만나고라면서 제 등을 떠밀었죠. 결국은 저도 어쩔 수 없이 딸의 설득에 친구를 만나러 가기로 했어요. 집에 가만히 있으면 꿈이 자꾸 생각나서 신경이 쓰일 것도 같고 마음만 복잡할 것 같았거든요. 그러나 친구는 약속 장소에 나간 저를 보더니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을 눈치챘는지 장난을 치기 바쁘더라고요. 어머, 너 얼굴이 왜 이래? 나의 결혼 준비한다고 신경 쓰이게 많아서 그런지 얼굴이 박사 같네. 너 이러다가 딸 결혼시키고 나면 꼬부랑 할머니 되어 있는 거 아니야? 아이고, 장난 좀 치지 마라. 오늘 기분 진짜 꿀꿀하고 안 좋아. 아니, 내 친구가 왜 기분이 안 좋을까? 너 돈이 있으면 거울 좀 봐라. 이 얼굴이 누구 보고 결혼식 3일 앞둔 예비 신부 엄마라고 생각하겠냐? 아이, 설마 예빈이 결혼 3일 앞두고 파혼하는 건 아니지. 그게 말이야. 사실 어제 남편이 꿈에 나와서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 저는 그날 친구에게 전날에 꾸었던 꿈 이야기를 모두 하게 되었죠. 그랬더니 저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친구는 깜짝 놀라면서 첫째 아들이 사고 나던 때에도 그런 꿈을 꾸지 않았냐고 묻더군요. 그러면서 왜 하필 지금 시기에 죽은 남편이 꿈에 나와서 딸 결혼 이야기를 하느냐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게 말이다. 이 시기에 좋은 꿈을 꿔도 모자란데 아이 하필이면 남편이 나와서 당장 결혼 취소하라고 전화할 일을 치니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아. 아,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그런 꿈을 꾼 거면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네가 꿈을 꾸면 항상 백발백중이잖아. 너 기억나지? 우리 학교 다닐 때에도 내가 꿈을 꾼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 그날 눈길에 미끄러져서 발을 부러졌었잖아. 그러니까 아니 다른 건 몰라도 남편 꿈은 신경이 많이 쓰이네. 그동안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지금까지 내 남편 꿈에 나와서 틀린 적이 있어 나중에. 큰일 나기 전에 사위 그놈 뒷조사 좀 해봐야겠다. 이대로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야. 하루라도 빨리 뒷조사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내 남동생한테 좀 도와달라고 하자. 지금 결혼식 3일 남았다. 3일. 이제 와서 무슨 뒷조사를 하라고. 그래, 결혼식도 얼마 안 남았고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기 싫어. 그리고 나중에 예빈이 알면 진짜 난리나? 친구는 아무래도 제 남편이 꿈에 나온 게 마음에 걸린다면서 한번 알아보자며 설득을 했어요. 그러면서 본인 남동생한테 이야기하면 바로 뒷조사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친구 남동생이 심부름센터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저는 이제 와서 뒷조사를 한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지 않았어요. 결혼식은 3일밖에 안 남은 상태인데다가 다른 예비 신랑과 결혼한다고 신이 나 있어서요.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처음에 저는 거절의 표시를 했었어요. 그냥 뒷조사 안 할래. 무슨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꿈 때문에 예비사의 뒷조사를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다. 너 그러다가 나중에 후회할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 그냥 아직 결혼식까지 시간 조금 남았으니까 한번 알아보자. 사람이나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나도 예빈이가 걱정이 되어서 그래.
아무리 그래도 예비 사위 뒷조사는 내키지가 않아. 그러다가 괜히 들키기라도 하면 의심 가득한 노인네 되는 건데 그렇게 되고 싶지도 않고. 그게 뭐 어떻다고 그러니? 요즘 결혼할 때 건강검진, 교회, 대출 내역까지 받아본다더라. 그리고 들킬 위험 전혀 없어. 뒷조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한데. 그냥 예비 사이가 괜찮은 사람인지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라고 생각해. 친구는 친조카처럼 생각하는 제 딸이 걱정이 된다면서 끝까지 저를 설득하고자 했죠. 저도 가만히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갑자기 남편 꿈까지 꾸고 딸을 그냥 결혼시켜버리면 찝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국 고민 끝에 심부름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친구 남동생에게 전화해서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어찌 아니니 나혜라, 누나야. 다름이 아니라 내가 너한테 부탁을 할 게 있는데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아이 누나, 안녕하세요. 아까 제 누나한테 전화가 와서 간단하게 얘기 듣기는 했어요. 예비 신랑은 뒷조사 하시는 건 맞으시죠? 아니 그런데 지금 그 결혼식이 3일 남은 상황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그렇다면 말인데 조금 빨리 알아봐야 할 것 같아. 혹시 내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우리 이의 비사이도 뒷조사 가능할까? 아이, 그럼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나부터. 그러면 당연히 먼저 처리해 드려야죠. 일단 뒷조사를 하려면 예비사의 분에 대한 간단한 인적사항을 말씀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얼굴 확인을 위한 사진도 있으면 좋아요. 저기, 지금 시간도 없고 하니까 내가 뒷조사하는데 직접 따라다녀 볼 수 있을까? 우리 예비 사위한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꿈에서 들은 대로 문제가 있다면 내 두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어서. 사실 저는 친구 남동생에게 모든 뒷조사를 맡겨놓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아 마음이 급하기도 했고 남편 꿈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기에 불안해서 도저히 집에 가만히 있지 못하겠더라고요. 친구 남동생은 저의 이야기에 약간 당황한 듯 했죠. 하지만 결국은 저의 부탁을 들어주었고 다음 날 오전부터 함께 잠복을 하며 뒷조사를 하게 되었어요. 저희 두 사람은 아침 일찍 예비사의 집 앞으로 가서 기다렸다가 졸졸 쫓아다녔죠. 그런데 막상 쫓아다녀 보니 예비사이는 별로 특이한 게 없는 거예요. 예비사이는 집을 나온 후 제 딸을 만나 데이트를 한 거밖에 없었거든요. 게다가 데이트하는 모습을 보니 평범하기 짝이 없었어요. 두 사람은 전날에 찾지 못한 남아있는 결혼식 대여 물품들을 찾아다녔고 맛집들을 쫓아다니는 것밖엔 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남편 꿈을 꾸고 괜히 예민해져서 죄 없는 사람을 의심했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쯤 하고 그냥 뒷조사를 접어야 하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우리 헛걸음한 것 같다. 아침 일찍부터 쫓아다녔는데 뭐 나오는 것도 없고 그냥 이쯤에서 뒷조사 접는 게 나을 것 같아. 누나, 우리 조금만 더 쫓아다녀 보죠. 아직 해치지도 않았고 모든 나쁜 짓은 밤에 시작되는 게 아니겠어요. 포기하더라도 하루는 모두 투자해서 뒤쫓아 다녀봐야죠. 그래도 지금 상황 보면 뭐가 나올 것 같지 않은데 괜히 내 꿈 때문에 내가 하루 종일 고생하는 것 같아서 마음도 안 좋고. 아이도 저 때문이라면 굳이 뒷조사 접을 필요 없어요. 원래 제가 아는 일이 매일 같이 참복하며 사람 뒤쫓아 다니는 거라 이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하루는 끝까지 쫓아다녀 봐요. 처음에는 결혼식에 하루 앞으로 다가왔으니까 친구들과 한잔하려고 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나 예비사이가 얼굴을 모르는 친구 남동생이 술집에 들어가 몰래 사진을 찍어와서 보여주었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예비사이분이 술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대기업도 아니고 있는 우리 사이가 이런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왜 하고 있어? 지아나, 너 사람 착각한 거 아니야. 아이,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한번 보실래요? 이분 누나가 보내준 사진 속 남자랑 똑같은 거 같은데 처음에는 예비사이가 술집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친구 남동생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었죠.
멀쩡한 대기업도 다니고 있는 사람이 아르바이트까지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친구 남동생이 찍어온 사진을 살펴보니까 정말로 예비사회가 술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보였어요. 게다가 술집에서 일을 하면서 주변에 여자들이 참 많이 들어보는 것 같더라고요. 사진을 보고도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아서 몇 번이나 살펴봤던 것 같아요. 저는 예비사위의 사진을 보고 난 후 왜 멀쩡한 회사를 다니는 놈이 이런 곳에서 일을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혹시 예비사 이놈이 회사에 다니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도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밤이 늦은 시간이었고 다음 날은 주말이라 회사에 전화를 걸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런데 친구 남동생도 예비사위가 술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더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이런 일을 함부로 끼어들고 싶지는 않은데 아무리 봐도 예비사위분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보통 대기업들은 겸업을 못하게 계약서에도 명시를 해놓거든요. 분명히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면 술집에서 일을 할 수가 없을 텐데 일을 하고 있는 게 마음에 걸리네요. 아무래도 예비사위분 회사에 다니지 않는 게 아닐까 싶은데 지아나,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아니, 나도 대기업까지 다닌다는 놈이 여기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상하게 느껴지기는 하네.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따로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누님, 제가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지 아닌지 나로 한번 알아볼까요? 아예 아는 사람 통해서 세금 신고한 내역을 살펴보면 회사에 다니고 있는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친구 남동생의 말에 이참에 확실히 확인해보고 싶어서 한번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러자 친구의 남동생은 곧장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전화를 하더니 인적사항을 간단히 알려주고 세금 신고 내역을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했어요. 그렇게 약 1시간 정도가 지나자 친구의 남동생은 알고 있는 사람에게 연락을 받았다며 바로 서류를 확인해 보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기가 막히게도 예비사위의 세금 신고 내역에는 술집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저는 친구의 남동생과 함께 서류를 확인한 후 어이가 없어 했죠. 친구의 남동생도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제 눈치를 살피면서 조심스레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예비사업은 대기업에서 다니고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대기업에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을 리 없고요. 신고 내역에 떡하니 있을 집 이름이 박혀 있는 걸 보면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지한이 내가 보기에도 그렇지 하여 어떻게 감쪽같이 사람들이 속일 수 있는지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아이 누나,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요? 상황을 보니까 누나 딸도 속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나도 모르겠다. 딸에게 먼저 알려야 할지 아니면 예비사회를 만나서 왜 속였냐고 따져 물어야 할지 나도 너무 혼란스럽네. 저는 서류를 보고 나서 머리가 아팠죠. 사실 예비사회가 술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보다 더 화가 났던 것은 모두를 속여왔다는 것이었어요. 예비사위는 집에 인사를 왔을 때 저에게 당당히 대기업 이름이 바뀐 명함을 내밀었고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냐는 제 질문에는 막힘없이 술술 대답을 했거든요. 당시 예비사회가 설명을 너무 잘해서 저는 깜빡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죠. 예비사회가 모두를 속이려고 뒤에서 따로 준비를 해왔을 생각만 하면 이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 술집에 쳐들어가 예비사의 논멱살을 잡고 흔들어 잡고 싶었죠. 그러나 예비사회가 혹시 더 속이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저는 참고 또 참았어요. 그래서 저는 차에서 한참 동안 머리를 부여잡은 채 한숨만 쉬고 있었죠. 친구 남동생도 황당했는지 더 이상 뭐라고 이야기를 꺼내지 못한 채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은 더 흘러 12시가 다 되었을 즈겼어요. 예비사위는 아주 해맑은 표정으로 술집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후 밖으로 나왔어요. 저는 일이 끝나고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나 하는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친구 남동생과 함께 예비사위를 뒤쫓아가 보니 제가 뒤로 자빠질 만한 일이 한 가지 더 있더라고요. 예비사위는 일이 끝나자마자 또 어디론가 급히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니까 집으로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았죠. 알지 않아? 쟤 지금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는 거 맞지? 허위인 시간에 대체 어디를 가는 거냐? 그러게요. 아, 지금 택시 타고 고속도로까지 타는 것을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려는 것 같아요. 설마 이 시간에 다른 일을 하러 갈 일도 없고 아무래도 제 직업 말고 또 숨기는 게 있는 것 같다. 예비서인은 고속도로를 약 1시간 정도 달려 다른 지역으로 넘어갔어요. 물론 수도권에서 너무 멀어지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12시가 넘은 시간에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는 게 굉장히 추상하게 느껴졌죠. 저는 예비사의 뒤를 쫓는 동안 혹시 다른 여자를 숨겨두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 어디 가서 이상한 사고를 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별 생각을 다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비사이가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비닐하우스였죠. 다행히 주변 가로등 불빛이 있었기에 저희 두 사람은 차를 세워놓고 예비사이가 뭐 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었어요. 아이 뭐지, 농사 짓는 사람도 아니고 이 시간에 비닐하우스는 왜 찾은 거지? 아니, 누나, 혹시 예비사이한테서 비닐하우스에 대해 이야기를 들은 것도 있어요. 아니 뭐, 비닐하우스를 가지고 있다던가 아니면 땅을 가지고 있다던가 하는. 아니, 한 번도 그런 얘기들은 적이 없어. 우리 딸이 나한테 비밀을 만드는 애가 아니라서 사소한 것들도 다 얘기하는 편인데 예비사이가 그런 곳을 가지고 있었다면 바로 이야기를 했겠지.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기 소원에 들려있는 비닐봉지는 뭐지? 저는 친구 남동생의 이야기에 예비사이가 뭐 하고 있는 것인지 주의 깊게 살펴보았죠. 그런데 예비사이는 손에 들린 비닐봉지와 삽을 가지고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오밤중에 비닐하우스 안에 왜 들어가는 거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예비사이가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가자마자 친구 남동생과 함께 차에서 내려 뒤편으로 조용히 이동했고 살짝 나 있는 구멍을 통해서 비닐하우스 안을 살펴보게 되었죠. 그런데 예비사이는 까만 봉투를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땅을 파서 묻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비닐봉지를 묻자마자 본인만 알아볼 수 있는 표시를 해 놓더니 황급히 비닐하우스 밖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저랑 친구 남동생은 뒤따라가야 하나라는 고민에 잠시 했었어요. 하지만 시간에 보니 어느덧 새벽이었고 아무래도 예비사이는 더 이상 어디론가 이동할 것 같지는 않았죠. 그래서 저와 친구 남동생은 더 이상 예비사의 뒤를 쫓아가지 않았어요. 아니, 누나. 예비사이분은 택시 타고 간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정말 안 쫓아가도 되겠어요? 아니, 걔가 지금 이 시간에 갈 곳이 어디 있겠어? 집에나 들어가겠지? 일단 나는 비닐봉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부터 해봐야 할 것 같다. 저의 말에 친구 남동생은 잠시 기다려보라고 하더니 사부를 들고 비닐하우스에 들어갔죠. 그리고 예비사이가 표시해 놓은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 남동생은 예비사회가 묻어놓은 비닐봉지를 발견하게 되었고 바로 제 앞에 가지고 왔죠. 그런데 비닐봉지를 열어보니 기가 막히게도 돈이 들어있더라고요. 저는 당최 돈을 왜 비닐하우스에 땅을 파고 묻어놓은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친구 남동생은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돈을 보더니 이상한 말을 꺼내는 거예요. 누나, 아까는 직접 문제를 알아보는 거라 굳이 이야기하지 않은 게 있는데요. 사실은 세금 관련 내용을 알아봐줬던 친구가 했던 말 중에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이상한 말이 있었더니 그게 예비사입은 세금 신고내 역을 확인해보니 재작년까지는 웬만한 직장인 월급으로 신고가 되어 있었는데 작년부터는 신고 금액이 거의 없었거든요. 분명히 같은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세금 신고가 이렇게 됐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했어요. 그럼 세금 신고가 잘못됐다는 얘기야? 처음에는 저도 술집에서 세금 줄이려고 일부러 꼼수를 썼나 보다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예비서이분이 땅에 돈을 묻은 것을 보면 이유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친구 남동생이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싶었죠. 그런데 친구 남동생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비사위가 신용불량자일 가능성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술집에서는 1급을 받고 있는 듯하고 현금을 땅에 묻어놓은 것을 보아 돈을 숨기려고 하는 듯 보인다고 했어요. 왜 드라마 같은 곳에서 보면 신용불량자들이 통장에 압류가 들어올까봐 돈을 현금으로 받아서요. 묻거나 숨겨놓잖아요. 친구 남동생은 아마도 그런 것 같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머리가 점점 더 복잡해져 갔고 일단 저는 비닐봉지를 그대로 챙겨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딸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설명해 주었죠. 엄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지훈 씨가 정말로 직업도 속이고 신용불량자로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술집이라니, 그 사람이 왜 그런 곳에서 일을 한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만해. 그래, 알아. 믿기지 않겠지만 우리 서방이 술집에서 일을 하는 건 맞는 것 같아. 너도 지금 사진 보고 있잖아. 일단 세금 신고 서류는 확인한 상황이고 땅에 묻힌 비닐봉지는 그대로 들고 왔어. 엄마, 당장 내일이 결혼식인데 어떻게 해야 하지? 나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어. 딸은 굉장히 혼란스러워했어요. 저는 그런 딸에게 일단 예비 사돈집으로 가서 얘기 좀 들어보자고 했죠. 그렇게 저와 딸은 급하게 모아놓은 증거물들을 대고 예비 사돈집으로 향했어요. 저는 예비 사돈집에 도착하자마자 사위를 불러댔고 손에 들린 비닐봉지를 던지던 내려놓았죠. 웃어봐. 비닐하우스 안에 묻어놓은 이 돈이 뭔가. 웬만한 것은 다 알고 왔으니 그냥 솔직하게 다 털어놓게. 장모님 이게 뭔데요? 저는 전혀 모르는 돈인데요. 당신 똑바로 얘기해. 이렇게 증거물까지 가지고 왔는데 모르쇠로 일관하는 게 말이 되니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지만 예비사위가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니까 저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그래서 저는 예비사회를 보며 모르는 돈이니까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돈은 우리가 다시 가지고 가겠다고 통보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비사회는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예비사위에게 딱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었죠. 이미 사진도 다 가지고 있고 대기업 안 다니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니 그냥 쏙 시원하게 다 털어놓는 게 낫지 않겠냐고 겁을 주며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예비사위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더라고요. 사실은 저 대기업에는 가본 적도 없고 계속 술집에서 일한 거 맞아요. 그런데 저도 사정이 있었어요. 아는 선배의 제안으로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사기였어요. 그래서 빚만 엄청 늘어났고 아는 선배는 그날 이후로 연락이 끊기게 되었고요. 뭐라고 설마 했는데 당신 제정신이야?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을 숨길 수 있어 미안해. 나도 이렇게 될 줄은 전혀 예상을 못했어.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 보니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결국 일하는 곳 사장님이랑 이야기해서 돈을 현금으로 받게 된 거야. 그래서 자네 비닐하우스 안에 땅 파고 돈을 묻었나. 통장 압류가 되어 있으니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저는 예비사위에게 노발대발 화를 내며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예비사위는 덜덜 떨면서 통장 압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친척 소유에 버려진 비닐하우스로 가지고 가서 묻기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 금액으로 세금 신고가 되어 있는 것은 주기적으로 조사를 나오기도 하는데 나중에 들키게 되면 골치가 아파지니까 술집 사장이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인 것처럼 조작을 해서 세금 처리를 하는 거야. 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 최소 금액만 입금받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받아서 숨겨놓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비한 싸던 표정을 보니 이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는 듯한 눈치였죠. 아니, 지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내가 신용불량자로 술집에서 현금을 받으면 일을 한다는 거야. 엄마, 속에서 미안해. 그런데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 이놈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 털어놓고 상의를 했었어야지. 그리고 어떻게 그 상황에서 결혼까지 할 생각을 해. 예비한 싸도는 충격을 많이 받았는지 예비사의 등짝에 손을 올리면서 큰 소리를 치셨어요.
저는 그제서야 죽은 남편이 예비 사위에게 시집을 가면 딸이 고생만 하고 가슴에 피멍이 될 거라고 했던 말의 뜻을 알 수 있었어요. 당연히 이런 사람이랑 결혼을 하게 되면 제 딸은 돈 버는 ATM 기계가 될 수밖에 없을 테고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마음고생을 엄청 하게 될 것이 뻔하잖아요. 제 딸은 모든 것이 밝혀지고 난 후 예비 사위에게 멱살을 잡고 방방 뛰며 난리를 쳤죠. 당신 제정신이야. 어쩐지 그동안 연애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 돈을 빌려가더니 다 이유가 있었네. 이건 명백한 사기 결혼이야. 당장 파혼하자. 그리고 나는 해 뜨는 대로 당신을 고소할 거야 라며 각오하고 있어요. 예빈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죽을지 지은 거 알아. 그래도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제 딸은 결국 파혼을 하겠다는 통보를 했고 예비 사위는 저희 모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비 안싸돈도. 본인이 아들을 잘못 키웠다며 미안하다. 연신 사과하기 바빴죠. 그날 일로 결국 제 딸의 결혼식은 취소가 되었어요. 그리고 제 딸은 변호사를 만나 이 문제에 대해 상의를 하게 되었고 곧장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죠. 그로 인해 빌려준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고 파혼은 물론 사기 결혼으로 위자료와 결혼 준비에 들어간 돈까지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전 예비 사위는 본인이 잘못했다며 후회한다고 싹싹 빌었지만 제 딸은 크게 실망했는지 그 말을 모두 무시해버렸죠. 그리고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받아냈어요. 그렇게 모든 일이 정리가 된 후 저와 딸은 남편 묘지에 찾아가게 되었고 꿈에 나타나 미리 알려줘서 너무 고맙다고 당신 덕분에 모든 일이 해결되었다는 인사를 했죠. 저는 이번 일을 겪고 나서 사람이 죽으면 하늘의 별이 되어 주변 사람들이 모두 올라올 때까지 지켜보고 있다는 그 말이 956 맞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 저희 딸은 파혼의 충격으로 한동안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저는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지만 다행히 딸은 아버지가 하늘에서 모두 지켜보고 있으니 씩씩하게 살아가야 한다며 금방 마음 정리를 하고 일어나더라고요. 혹시나 자리에 주저앉을까 봐 노심초사했는데 씩씩한 모습에 저도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되었네요. 물론 딸에게는 이번 일로 인해 마음의 상처가 크게 남았겠죠. 어떻게 사람이 이런 큰일을 겪고 나서 멀쩡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저는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 시간의 힘을 믿어보기로 했어요. 시간이 흐르면 힘들었던 그 일도 조금씩 흐려지지 않겠어요. 그래도 저는 딸의 마음을 알고도 모르는 척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 조만간 가족들과 함께 바다에 놀러 가려고요. 시원한 바다도 보고 하루날 잡아 즐겁게 놀다 오면 조금이나마 그 일을 잊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올 텐데 모두들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